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흘 연속 매일같이 남과 북이 대화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쓰지 않던 판문점 남북 간 직통전화로 북한이 오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부가 9일에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그 날짜에 회담을 할지는 말이 없었지만 본격적인 실무 협의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3개월 동안 완전히 끊겼던 남북 간 한라인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남쪽에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오늘은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를 반복하며 전화와 팩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판문점 직통전화 재가동을 주문했습니다.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대표단 관련 실무 협의만 언급했지만 회담 의제나 참석자의 급을 미리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에서 남조선 측과 긴밀한 연계를 취할 것이며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판문점 직통전화를 재가동한 남북은 내일부터 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그러면 남과 북이 직통전화를 쓰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 서서 소리를 질러서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풍경이죠. 이 직통전화가 연결된 의미를 김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8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 앞에 휴대용 확성기가 놓여 있고 우리 정부 관계자가 북한군을 향해 큰 소리로 문서를 읽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문제와 관련해 북측에 급히 설명할 일이 있었는데 대화 채널이 하나도 없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남과 북이 직접 연락하려면 정부 차원의 판문점 직통전화나 군용 통신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함께 북한은 모든 연락망을 차단했습니다.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북남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 연결선은 살아있었지만 우리가 연락해도 북한이 일절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직통전화가 연결되면서 이제 남북은 평창올림픽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화가 편리해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라인이 가동되면 우발적 군사 충돌 위기 때 소통이 가능하고 긴장 완화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남북 연락 채널 재가동에 대해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북한의 답변은 남측 제안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아주 빨리 나왔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공식 발표에서는 처음 썼습니다. 속도로 보나 태도 변화로 보나 최고 지도자의 직접 지시가 아니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평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하루 만에 나온 우리 정부의 회담 제안, 그리고 다음 날 이어진 직통전화 재가동까지 서둘러 대화 분위기를 만들자는 데엔 남북의 의견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공식 발표에서 대통령 호칭을 쓴 건 처음인데 북한 매체들도 일제히 비난 공세를 멈추면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체육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통일전선부도 대책을 세우라고 밝힌 부분은 회담 의제를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평창 이상의 소득을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무엇, 그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평창올림픽에 참여해 국제적인 압박을 약화시키고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는 겁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미국 반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 단추보다 자신의 단추가 더 크다면서 그렇게 특유의 표현을 하긴 했지만 남북 대화를 지켜보겠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연말 휴가 동안 침묵을 지키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핵단추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SNS에 자신은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고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며 특유의 조롱 섞인 답을 남긴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11시간 앞서 남긴 글에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좋은 소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도 대북 제재는 계속하겠지만 남북 대화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Look, our policy on North Korea hasn't changed at all.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and will still continue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남북 대화와 핵단추 발언을 동시에 들고 나온 북한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균열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a very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as we do with Japan. We have had a strong alliance with them for many, many decades. 핵포기 없인 대화 없다는 미국의 기본 정책이 바뀌지 않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지만 전 세계 축제인 평창 올림픽을 지렛대로 남북이 이어가는 대화 기조를 깨뜨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패럴림픽까지 포함하면 올림픽 기간은 3월까지. 북한의 돌발 행동만 없다면 미국은 그때까지 일단 관망 모드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한의 메시지 행간의 숨은 뜻은 무엇인지,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현경 통일전문기자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 조평통위원장 입장 발표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눈에 띄던데,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를 대신 전달한다,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러면 그만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선다는 거 아닌가요? 네, 북측 발표문을 보면은 이게 남북 정상 간의 간접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까지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 김정은 신년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환영했고, 또 이걸 김 위원장이 또 높이 평가, 긍정 평가를 해서 대화 재개와 연락 그 채널의 소통, 다시 재개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대남 관계도 직접 나선 만큼 그 의지와 무게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 간의 메시지 교환은 이제 오가는 건데, 그제 그 신년사를 다시 읽어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남북관계 언급을 하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신년사 가운데 보면은 지금은 남북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마주 앉아서 출로를 열어야 할 때다. 또 이런 표현도 있고요. 평창올림픽과 남한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여기에서 진심으로라는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표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참모들 수준이 아니라 이 본인만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동력은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또 지금 외신을 보니까 미국의 뭐 CBS나 MBC 이런 방송을 보니까 북한에서 또 지금 추가로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또 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아니냐, 제스처만 이렇게 쓰다가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년사에서 보면 분명히 뭐 핵단추 나왔죠. 또 핵무기의 대량 생산, 실전 배치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준비는 북한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판은 당연히 뒤집어집니다. 네. 그리고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네.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을 한 바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번에는 당분간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또 너무 낙관적인 전망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부정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전망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도발 그리고 강력한 제재 이런 악순환이 이어져 왔고 네. 북한으로서는 돌파구가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돌파구로서 스포츠 행사인 평창올림픽만큼 적절한 것이 없고 또 이 기회는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든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기, 문고리로 삼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표현 그제도 네. 쓰셨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부정적인 변수들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특히 그 제재 대상인 인사를 남측 대표단에 보내게 된다. 네. 가정을 하자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뭐 당장 그 북한 체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국가체육위원회 최위위원장이 제재 대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재 대상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행사가 이제 경제협력 행사는 아니라서 경제제재 대상자들을 제재하는 것과는 조금 맥락이 다르고요. 또 순수 스포츠 행사고 국제사회도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지지를 하는 분위기를 보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는 좀 풀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교적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국이 오랜만에 이 네. 한반도 문제의 뭐 당사자로서 운전석에 앉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싶은데 이 계기를 살려나가는 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뭐 이게 제재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거 당연하고요. 네. 북한은 북한대로 평창 참가가 뭐 자기네들 핵 보유 노선에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당사자로 나섰습니다마는 이 한미 공조와 북한의 설득이라고 하는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죠. 네. 또 정세를 평화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아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재개가 됐는데 그렇죠. 이것은 우발적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이고 좀 더 다양한 메시지를 실을 수 있는 소통 수단이 확보됐다는 점 이것은 그 의미와 가능성에서 앞으로도 조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상당히 진전된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현경 기자였습니다. 판사들을 정치 성향별로 분류해놨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가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법원의 조사위원회가 지난주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했고 그 결과 문제의 블랙리스트를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 개혁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주 문제가 된 법원 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4대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대신 특정 단어를 넣어 검색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드디스크 속에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들어있는 걸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자료를 열람해 내용을 선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발견한 거냐는 질문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조사위는 조만간 해당 컴퓨터 사용자를 불러 문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윗선에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으로 조사가 전직 법원행정처 고위급으로까지 번질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침해죄 논란과 관련해 비밀 침해죄 가능성이 큰 이메일은 조사에서 원천 배제하고 시기 등을 특정해 조사한 만큼 법 위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강희한섭입니다.
어떤 제품에 KS 인증 찍힌 거 많이 확인해 보시죠. 기술력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품질 보증 마크입니다. 기업들은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 마크를 얻기 위해서 원래 심사 비용의 10배가 넘는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박진주 기자입니다. LED 조명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부품 5개에 대한 KS 인증서를 갖고 있습니다. 품질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KS 인증을 받는 과정은 불쾌함과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 처음 KS 인증을 신청한 뒤 5번 이상 영문도 모른 채 연속 탈락. 그제서야 인증 신청을 대행해주는 컨설팅 업체가 있으며 여기에 의존해야 쉽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혼자 하려면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정말 모든 일을 접고 그것만 해야지. 문제는 돈입니다. 기업이 인증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신청비 50만 원에 하루 심사비 26만 원 해서 3, 4일 심사에 200만 원이 채 안 드는데 컨설팅 업체를 거치면 수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개당 보통 한 2천에서 3천 정도를 잡는다고 치면 5개만 가져도 이제 1억 선이 돼버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죠. 부담이 엄청 되죠. 한 컨설팅 업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무조건 인증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런 거금이 필요한 건 심사위원 접대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사실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접대해야 되니까 정도. 금액에 접대비도 다. 싹 다 포함이야. 심사위원들과는 이미 친분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어 탈락은 절대 없다고 자신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형님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하시는 게 많은데 들어오시면 그게 너무 짠을 막혀요. 아예 안 오시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런 KS 컨설팅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수백 개 달할 것이란 추정만 있을 뿐 정확한 파악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인증기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고 일종의 브로커들을 통하는 게 관행이 됐을까요? 취재진은 한 중소기업에서 KS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가 녹취에 보관 중이던 인증기관 심사위원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청도 가니까는 202호에 노래방 무한대더라. 청도가 좋다고 아이들 이쁘고 3시간에 공부는 많은데 마가시는 이제 202호. KS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이런 식으로 기업의 접대를 요구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매년 2천만 원씩 건네야 했다면서 도를 넘은 접대 업무에 회의를 느껴 급기야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분들한테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 선물이라든지 현금 또 연말 되면은 상품권 그건 제가 직접 그건 제가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런 심사위원들에게 걸리면 정상적으로 응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큰 돈을 주더라도 브로커를 찾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북경은 어떻게 먹었었네, 이거 어디 가서 밥을 먹었었네, 참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 여자를 좀 제공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직접 하시죠. 해당 인증기관과 문제의 심사위원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업체 쪽에서 식사비라든지 뭐 술값이나 이런 거를 다 지불했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예요? 왜 이런 거 전화하지 마세요. 정부는 KS 심사의 부정을 막기 위해 2015년 인증 심사기관을 8개로 늘렸지만 접대 관행은 계속되고 컨설팅 업체의 난립과 부실 심사는 오히려 심해졌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 14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15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160건의 소송으로 결국 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기업한테 다 전가되고 있는 거죠. 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KS 인증제도. 그러나 중소기업의 의지를 꺾고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 수주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죠. 당시 원전 수출과 관련해 비밀 사업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부 공식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1월 27일 작성된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 협의회 회의 결과 문건입니다. 당시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직후로 문건에는 원전 수출과 연계된 패키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이 패키지 사업과 관련해 대외비 제외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비록 이 문구만으로 대외비 사업이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 또는 아크 부대 파병 같은 군사 옵션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최근 정가에서 확산되어 온 원전 수주의 이면 합의 논란과 관련해 주목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원전 수주와 관련한 양국 간 군사 이면 합의의 존재 가능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UAE에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 옵션, 여러 가지 종류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서 UAE로부터 점수를 땄다. 원전 수주 과정에서 시도되었던 양국 간 군사 협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보다 심화된 형태의 비밀 양해각서 형태로 발전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원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상당한 수준의 군사 지원인 것만은 분명하고 이것은 이면 계약으로 넓은 의미로 파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지난 2010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에게 집중 추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이 원전 수출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파병이 원전과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산되는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이면 합의 의혹 때문에 관심이 더 집중됐었는데요.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홍 대표는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신년 인사차 만났지만 대화 내용은 덕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부정적인 측면 이야기하려면 협력이 안 되잖아. 불과 20여 분간의 회동을 마치고 나온 홍준표 대표에게 아랍에미리트 의혹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UAE 이면 합의 관련해서는 대화하셨어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히 불편하다는 뜻인지 오늘 홍 대표가 알듯 말듯한 답변만 하고 자리를 떠난 것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해 첫날 뭔가를 공개할 수도 있음을 암시해 의혹을 들이운 바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어제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초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국가 기밀 보안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지난 정권에서의 이면 합의를 놓고 정가의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이면 합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책임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정부가 새해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큰 관심사인데요. 신지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안으로 사무처 구성 원칙을 정하고 2월 초 출범할 예정입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 모든 의제는 특위에서 결정하겠지만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포함될 것은 분명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들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빚내서 집을 사지 마라. 그리고 이제 보유세 부분은 부동산을 쓸데없이 많이 가지고 있지 말아라.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정부에서 손보겠다는 건 이 중에서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인데요. 부동산 물건별로 매기는 재산세보다 사람별로 매기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공평 과세 원칙에 맞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는 이거
그 공평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세운 그 조세 형평성 제고 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종부세는 이 세 가지 변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종부세를 손본다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바꿀 거란 예측이 많은데 공정가액은 고액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원세금의 80%로 감경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걸 100%로 늘려 낼 세금 다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고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체계를 고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관에서 매기는 공시가격이 부동산을 통한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 5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주요구의 경우 집값은 강북보다 높으면서도 실거래가 반영률은 오히려 낮았습니다. 지자체장들과 그리고 그 감정평가기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어서 이것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 자체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역시 시행령만으로 개편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종부세 외에도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기는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재산세, 취득세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장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세법을 개정해 보유세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경우 보유세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다 보니 이를 근거로 인상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모법을 건드린다 보니까 국회에 이제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현재 이제 여당, 야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연 새로운 보유세 개편안은 어떤 모습일지 올 상반기 중으로 결과를 내놓을 재정개혁 특위 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집안 살림 여기저기 빨간 딱지를 붙이는 강제 집행, 이걸 하는 분들을 집행관이라고 하죠. 이 집행관들이 집행하고 또 여기에 저항하고 이런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왜 그렇게 거칠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서촌으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채부동.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9년째 운영 중이던 김우식 씨의 가게에서 식당 주인 김 씨와 용역 직원들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세든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고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용역 직원을 앞세운 강제 집행이 이뤄진 겁니다. 결국 거친 몸싸움이 벌어져 김 씨는 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새끼손가락은 아예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달라드니까 내가 넘어져갖고 손이 여기다 낀 거예요, 이쪽으로. 아직도 시리고 감각이 없어요, 끝에가. 법원은 당시 현장에 있던 집행관이 현장 용역 직원 관리 등에 대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원의 위탁을 받아 법원의 공권력을 대신 집행하는 신분인 집행관에 대한 첫 징계 사례입니다. 이후 김 씨도 오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당시 현장에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경비원, 이른바 용역 직원이 집행에 참여했는데도 집행관이 이를 방치해 폭력이 빚어지고 결국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명도 집행 현장에서 폭력이 빈발하자 법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용역 직원의 명단을 미리 고지받고 식별되는 조끼를 입게 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법원의 집행실무 가이드에 저항하는 자를 직접 밀어내는 등의 대인적인 행위도 허용된다는 등의 문구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또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좀 바로 잡혀야 될 것 같고요. 법원도 집행관 제도가 갖는 일부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선진국의 집행관 운용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새로 고침 시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달력 하나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바로 이 달력인데요. 여기서 10월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뒤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그린 그림 같죠?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여기 또 태극기랑 인공기가 눈에 띕니다. 어린이들이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 했었고요.
또 오늘은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이번 인공기 달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금년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네, 박영애 기자, 이 달력 논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작년 연말 SNS 계정에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네. 우리은행 왜 일어나요? 라면서 달력 그림 2개를 올렸는데 1월달 그림 나라다운 나라라고 적힌 깃발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쓰던 표현이죠? 네, 광화문 촛불 집회를 그린 듯하고요. 10월 그림 바로 문제의 나무 그림입니다. 이걸 두고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태극기보다 위에 그렸다. 안보 불감증에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연일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달력은 우리은행에서 제작을 한 겁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보면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데 누가 그린 건가요? 네, 한 초등학생의 그림입니다. 네. 작년 5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2회 우리미술대회에서 초등부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우리은행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던 대회인데 초등부에게 내려진 그림 주제는 쑥쑥 잘 자란다였습니다. 네. 그 주제대로 그린 이 그림 제목은 쑥쑥 우리나라가 자란다였고요. 우리은행은 달력을 만들면서 자기네 대회 수상작을 그대로 활용한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 원작자들에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작품을 그린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학생한테 물어봤습니까? 네, 아무래도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은행 측을 통해서 학생 의견을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좀 네.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당시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남아 있었는데 평화로운 통일나무가 자라는 그림에서 이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 이제 어린이의 마음이 지금 뭐 안보 불감증 논란 이런 걸로 번진 셈이 됐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 인공기를 흔히 이적 표현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처벌을 받는다든지? 인공기를 그린 그림에 대한 판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대신 인공기 자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인공기 또 김일성 부자 사진 이걸 두고 대법원은 이적 표현물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적 표현물이 되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이 판례에서도 봤듯이 이번 그림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인지가 쟁점이 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새로 고침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경남 통영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신북방 정책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쇠빙 LNG 선박 건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쇠빙 LNG 선박은 빙하를 깨면서 LNG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로 이 업체는 러시아 측이 발주한 15척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건조가 완료된 선박은 북극 항로에 취항합니다. 북극 항로는 빙하 때문에 다닐 수 없었던 북극해를 쇠빙선을 이용해 항해하는 길로 이 항로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시간이 열흘 단축됩니다.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스스로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이며 영하 52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때가 이제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약할 때인데 네. 예를 들면 한겨울에 가능할까요? 문 대통령은 최근 쇠빙 LNG 선박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가 증가 추세인 만큼 정부가 조선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상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북극을 향해 희망의 쇠빙선을 띄웠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희망을 지키고 키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을 비유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쇠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러시아 등 북방 지역에서 찾으려는 신북방 정책에 대한 의지와 관련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5살 고준희 양이 아버지에게 발목을 밟힌 뒤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숨지기 전까지 걸어다니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속보를 김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준희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부 고 씨와 내연녀 이 씨가 준희 양을 학대해온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친부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3월 말 준희 양이 말을 듣지 않고 내연녀를 힘들게 해 준희 양의 발목을 3개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앓고 있던 준희 양은 작년 1월부터 약을 처방받거나 진료를 받지 못해 이미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발목을 다친 뒤부터는 상처 부위에 고름이 흐르고 온몸에 대상포진까지 번져 숨지기 직전에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고 씨와 내연녀 이 씨는 아동 학대범으로 몰리는 게 싫어 준희 양을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와 내연녀 이 씨의 학대와 방치가 결국 고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고 염증이 심해져서 기어다닐 정도의 상태였음에도 바로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다만 준희 양 시신에서 발견된 갈비뼈 골절이 이들의 폭행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친부와 내연녀 모친과 함께 현장 검증을 실시한 뒤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같은 공공장소에는 의무적으로 수유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아이가 수유실에 들어가려다 지저분한 상태를 보고 영 찝찝해 발길 돌리는 일이 많죠.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개월 된 아기를 낳은 양은지 씨가 큰아이와 함께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 수유실을 찾았습니다. 침대 하나로 꽉 차는 좁은 공간에 휴지통과 난로가 시설물의 전부입니다. 새카만 먼지가 쌓여 있고 군데군데 곰팡이도 슬었습니다. 손 씻을 곳도 없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역무실 한 구석에 수유실이 있습니다. 13cm의 높은 턱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을 씻으려면 직원용 샤워실 세면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슨석에 수유실 목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씻을 때 그 공간이다. 수유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간이 세균 오염도 측정기로 조사해봤습니다. 버스터미널 수유실 한 곳의 손잡이와 지하철역 수유실 한 곳의 소파, 기저귀 교환대를 측정한 결과 손잡이와 소파의 경우 지하철 화장실 변기보다 4배 이상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좀 창고 같고 없는 시설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보통 지하철이나 터미널 이런 데 말고 그냥 마트나 백화점 이런 쪽으로 좀. 지난 2010년부터 터미널과 공항, 지하철역에는 의무적으로 수유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수유실 안에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수유실 안에 이 같은 시설을 만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위생관리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유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해놨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과 광역전철역의 경우 수유실의 하루 이용자 수가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수유실도 19곳이나 됩니다. 2분 정도 이렇게 오시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조금 매일매일 하긴 하지만 좀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유실의 시설과 위생 상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고 결과가 나오는 5월 말쯤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친박 핵심 인사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오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 사이에 결정됩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은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신다는 의미실까요?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출두는 지난달 29일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면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지 닷새 만입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였던 최 의원은 3시간가량 이어진 실질심사에서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물론 예산 편성을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활비 아까 인정하신다고 끄덕거리셨는데 그거 계속 인정하시는 거예요?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우현 의원 역시 5억 원의 공천 헌금과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자신과 무관하게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두 의원이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전력이 있는 데다 이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당사자가 모두 구속된 만큼 두 의원의 신병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면 현 정부 첫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대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되었는데요. 새해가 되자마자 그 일자리마저 시간제 일자리, 알바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익대에서 18년 동안 청소 일을 해온 65살 윤춘순 씨. 지난주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쓸 수 없다는 식으로 안타깝다고만 하더라고. 우리는 거기서 일하는 죄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만두라고 하냐고. 학교 측이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4명.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자리를 메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청소를 해볼까 해서 그런 거죠.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 소재 유명 사학을 중심으로 청소 업무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이미 정년 퇴직한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자리에 31명을, 고려대는 10명을 아르바이트생들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를 결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으로 시간당 급여를 올리자 아예 그 자리를 노조 결성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차츰차츰 갉아먹고 들어오면 나중에는 노동조합 없어지게 만들려는 아주 장기 전략인 것 같아요. 대학들은 기존 인력의 임금이나 노동 강도에는 변함이 없다며 비용 절감 차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신태용 대표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해 첫 경기에 나섰는데요. 슈팅 하나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완지 거의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후반 5분 손흥민의 왼발 슛 하늘로 떠버리는군요. 비가 와서 선수들이 쉽지가 않은데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받은 손흥민 다이렉트로 이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데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네요. 자, 신태용 감독이 오늘 경기장을 찾았는데 기성용 선수는 벤치를 지켰습니다. 벌써 5경기째인데 심각한 부상은 아니겠죠? I believe that also Key will be available also soon. 토트넘은 요렌테가 친정팀을 상대로 헤더골을 터뜨렸고요. 자, 그런데 이게 옵사이드인데요. 행운이 또 따랐습니다. 알리가 돌파하면서 슛, 그리고 넘어지면서 다시 골인 2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자농구 신한은행이 논란의 역전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연맹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심판 판정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료 12초를 남기고 논란이 됐던 장면입니다. 한 점 앞선 신한은행 손튼이 리바운드를 잡았는데 우리은행 김정은이 반칙 작전을 벌인 거죠. 자, 그런데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 팔꿈치를 휘두른 손튼의 행동도 비신사적이라면서 유파울을 준 건데요. 손튼이 이 파울로 5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신기성 감독은 거센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연장 끝에 우리은행이 이기면서 신한은행은 대열을 놓치게 됐는데요.
신한은행은 비디오 판독을 주심이 아닌 부심이 진행을 했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WKBL은 신한은행의 제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는 이 찜찜함은 뭘까요? 한국 아이스하키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이변을 일으킬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팀 전력의 반 이상으로 평가를 받는 주전 골리 맷 달튼 선수를 정진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2011년 미국의 한 아이스하키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캐나다와 붙으면 162대 0으로 질 거라며 조롱했습니다. 비참했지만 실제 한국 아이스하키의 실력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7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채널1컵에서 만난 캐나다와의 경기 결과는 2대4 패배. 지고도 웃을 만한 이변의 주역은 주전 골리 맷 달튼이었습니다. 56개의 유효 슈팅 중 무려 53개를 막아냈습니다. Oh, he was fantastic. Every game he gave us a chance to win and that's what your goalie's supposed to do. 달튼의 최대 강점은 캐칭 기술입니다. 순식간에 날아드는 슛을 글러브로 직접 잡는 고난도 기술인데 몸으로 슛을 튕겨내는 블로킹에 비해 실점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반사신경이나 그 포켓 안에 담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실점을 하지 않는 캐칭 실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만의 훈련법도 만들었습니다. 벽을 마주한 채 뒤에서 날아드는 테니스 공을 받고 또 받으면서 꾸준히 감각을 기릅니다. Every day is a little bit different, but with a tennis ball, it kind of helps me track the puck. 아이스하키 팀 전력의 반이라는 골리. 맷 달튼의 검증된 선방 능력 덕에 한국 아이스하키는 올림픽 8강 진출, 그 이상도 꿈꾸고 있습니다.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명장면. 오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단 시간골로 톱플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연승 행진이 끊겼죠. 18연승 뒤 무승부를 기록했던 맨체스터 시티. 오늘 정말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측면 크로스에 이어서 그대로 스털링의 슛 골입니다. 경기 시작 38초 만인데요. 올 시즌 리그 최단 시간 골이군요. 자, 에이스 데브라 위너도 뭔가를 보여줘야지요. 날카로운 면도날 크로스로 상대팀의 연이은 실책을 유도합니다. 맨시티의 무자비한 화력쇼에 상대팀 골키퍼는 말 그대로 오늘 극한 직업인데요. 울고 싶은데 나오는 건 씁쓸한 웃음뿐이군요. 22경기 무패 행진. 올해 맨시티의 사전에 아직까지 패배란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웨스트햄입니다. 앤디 캐롤의 고공 점프 그리고 헤더 골입니다. 상대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이 뛰었군요. 자, 1대1로 끝날 것 같던 후반 추가 시간. 이번엔 각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골입니다. 팀을 강등권에서 탈출시킨 극장골. 야유하던 홈팬들,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캐롤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땡큐 캐롤. 자, NBA로 가볼까요? 경기 종료 10초 전 엘리웁 올려주는데 이걸 막아냈습니다. 상대팀의 엘리웁 덩크를 막아내는 엄청난 블록. 한 점 차 승리를 지켜낸 환상적인 수비였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평창올림픽 개폐식장에서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신년 다짐회가 열렸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분석한 감기 가능 지수인데요. 내일은 매우 높은 지역이 수도권 등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더 낮아지고 일교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 지역도 동쪽 지역에 이어 오늘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대됐습니다. 날이 추운 덕에 공기는 계속해서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북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여전한 가운데 내일 오후쯤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남서쪽 해상에선 새해 벽두부터 제1호 태풍 볼라벤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계속해 베트남을 향해 북서진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차츰 흐려집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동쪽 지역은 대구 영하 5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낮 기온은 전주 2도, 부산은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